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테러들은 사실 정보가 다 샜어요. 이게 누설이 안 되고 이런 대규모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유대인이 뭐 정보력이 좋을 거라는 거는 이미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유럽에 조직이 있으니까 이거는 내부 이란 내부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구나라는 거 다 짐작했었죠. 후진국이 선진국한테 첫 버전이기 힘들어요. 우린 해봤고 여긴 처음 하는 거거든. 결국은 첫 버전의 승리는 내 서랍을 뒤져서 누가 빼가는 거는 가장 저급한 것이다. 진짜 첫 버전이라는 경우 상대를 분석해서 그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 알고 뭔가를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거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또 가자지구, 서한지구에 대한 정말 끊임없는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설, 정유 시설까지 공격할까 기자들이 물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협의 중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에 이스라엘에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정보력이 숨어 있는데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역사학자 임용환 선생님에게 우리 역사 속 전쟁 안에서 정보전, 첩보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인가 이스라엘 제가 선생님 나오신 영상을 봤는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까지도 공습을 할 거지만 헤즈볼라가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항할 만한 뚜렷한 대항할 만한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신 걸 제가 몇 개월 전 영상을 봤거든요. 네, 현실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별로 좋은 일은 아니고 전쟁은 안 나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다는 일방적인 싸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스파이 첩보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삐삐 그러니까 호출기하고 무전기 테러 때 정말 온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네. 정말 모사드의 정보력이라는 게 그 전에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들 이렇게 한 명씩 죽일 때도 암살할 때도 모사드가 이제 정말 다 지켜보고 있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상상하지 못하셨죠. 예, 저도 그때 그런 글도 한번 썼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도 지상전 벌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뭔가 이제 획기적인 수법을 쓸 것 같다. 거기까지는 말을 했는데 저도 이런 거 쓸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수준일 줄이야. 삐삐 테러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 편으로 안 될 걸 스토리라.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일이 가능하려면 정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첩보전의 역사에서 이런 수준의 게 가능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무섭죠. 이스라엘을 잘한다 편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첩보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세계를 뒤흔든 스파이 사건 하다못해 핵무기 설계도를 빼낸다거나 별일이 다 있었지만 이 정도로 조직적이고 이 정도로 대규모적인 스파이망을 그것도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적대적인 세력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안 들키고 이런 걸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중에서도 호출기 건은 헤즈볼라가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수천 개를 발주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업체가 만들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유통되고 다시 헤즈볼라 손에 들어와서 각 군인들에게 배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뭘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대만 업체가 그거를 받아서 OEM 생산을 위탁을 했는데 그 OEM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가 이스라엘 첩보들이었어요. 그걸 받아서 폭탄 삐삐를 만들어서 대만의 골든 라디오에 납품을 하고 골든 라디오가 그걸 갖다 줬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업체가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폭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안 들키는 건지. 근데 정말 좀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폭탄 테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몇 명이 하려다 하면 다 새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테러들은 사실 정보가 다 샜어요.
셌는데 그 세는 과정에서 검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왜냐하면 허위 정보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니면 뭐 이번에 폭탄 테러 한다고 뭐 6명이 왔는데 5명은 잡았는데 1명은 못 잡는다거나 사실 그 정도로 이게 또 방천망도 굉장합니다. 근데 수천 개의 삐삐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누설이 안 되고 이런 대규모 작업이 가장하다는 건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제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 역사, 세계 역사 안에서 그 전쟁이나 수많은 분쟁 안에서의 그 유명한 첩보전, 정보전 여쭤보기 전에 유대인들 정보력은 유대인들 뭐 전 세계 흩어져 있잖아요. 네. 흩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부가 모여 사는 건데 당연히 정보력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대인이 뭐 정보력이 좋을 거라는 거는 이미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네. 그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파이 전 유럽에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을 잘 구워 삶으면 뭐 밀수 뭐 반대로 밀수 잡는 거 네. 스파이 조직 이런 걸 유대인 조직들이 다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안정적인 자유를 지지해줄 정권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 왜 이렇게 첫 버전에 강하느냐는 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보통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이들이 되게 어디서나 핍박받는 민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회 속에 이게 뭐죠? 수용되지를 못하니까 네. 언제든지 스파이 행동할 자세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짐작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런 근대 스파이 조직은 사실 20세기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뭐 CIA니 뭐 KGB 이런 거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 스파이라는 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제임스 본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몰래 사진 찍고 이런 건 정말 극소수고요. 다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을 찾아서 뭔가 매수하거나 협박할 방법을 찾아서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포섭한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포섭이란 말을 쓰는데 네. 이게 정말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기자님의 약점을 돈으로 포섭한다? 만약에 제가 돈 드렸는데 그 돈 받고 고발하면 어떡하죠? 네. 그러니까 기자님 속속들이 알아야 돼. 죄송한데 기자님 말고 딴 사람으로 할게요. 여기 누가 아직 있는데 괜찮습니다. 도박빚이 잔뜩 있어 네. 집이 파산할 지경이야. 도박빚을 갚아주겠다면 범죄를 저지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들도 검사합니다. 좀 재벌 기업들을 지금 보면요, 사람들 그 직원들 고위 간부들은 다 검사해요. 그럼 이 사람 이거 도박 있고 좀 이거 언제든지 돈이면 배신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비밀을 만질 자리에 안 갖다 놔요. 네. 신원조회, 예. 풍판조회 다 하죠.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을 갖다 놨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을 협박을 하든지 포섭을 해야 돼요. 어떻게 찾아내죠? 저 사람은 돈으로 쓰고 해야 되느냐, 어디 약점을 찾아서 해야 되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인간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 경영을 잘하려면은 그 사회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혼을 한다. 네. 어떤 사회에서는 그건 정말 끝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회야 뭐 없는 것도요. 돌아온 싱글이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럼 그날의 문화권이라든가 관습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알고서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런 걸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문화권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시작될 때 특히 동유럽권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이 농촌 사회에서 땅을 안 주니까 대부분 도시로 와서 도시인이 됩니다. 장사꾼 뭐 유대인이 다 잘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사하고 뭐 실업자 한 사람들이지만 주로 도시에서 살거나 아니면 엔지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세기에 꽂힌 전문직들, 이걸 유대인들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오데사 같은 데 90%가 유대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 뭐 엔지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꽉 깔리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가지는 그
문화에 대한 포섭력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어떤 시골 농부와 백화점에서 점원하는 사람이 누가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조직을 경험하고 경영이란 걸 해볼 수 있는 조직이 20세기 특히 동유럽 사회에서는 거의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사회주의 운동은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 이론 지식인들도 많았고요. 조직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력, 비밀 조직. 그 KGB하고 CIA가 20세기를 평정한 최고의 첩보기관인데 네. KGB 창설자, CIA 창설, 개국공신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뭐 한 명이 한 건 아니잖아요. CIA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사람은 독일군 장교였는데 그 사람은 2차 대전 때 참전해서 독소 전쟁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첩보망을 깔아놨어요. 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CIA로 또 건너갔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고 KGB도 유대인들이 다 만들었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요인, 직업적 요인, 네. 환경적 요인에서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환경적인, 직업적인 예를 들어 동유럽 말씀하셨지만 동유럽에서 많이 왔지만 사실은 뭐 유럽 전체에 다 네. 미국에도 있었고 뭐 네. 여기저기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 땅이 생겨가지고 모여가지고 다시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게 정말 그야말로 연합군이 돼서 네. 문화며 다양한 직업군이며 그중에 전문직도 많았을 것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러니 정보력에서는 뭐 그 순진하게 그때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되게 농부들이었는데 네. 아니면 그냥 작은 마을에 읍에 있는 상인 이 정도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첩보를 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1차 중동전 나기 전에 이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알았어요. 이 마을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손 들고 나오래, 끝까지 저항하래, 이런 명단까지 다 만들었다니까요. 어제 나온 보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나온 보도 보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건데 이란 안에서 모사드, 그러니까 이스라엘 첩자를 찾아내는 이 어느 영화입니까? 찾아내는 그 부대의 부대장도 모사드였다, 우리 편 정보 요원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근데 이걸 지금 설령 사실이더라도 지금 보도해도 되나? 이 사람들은 다 빠졌나 이란에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거는 저도 그게 원래 이란 전 대통령한테서 나왔대던데 네. 저는 그게 이제 100% 맞기보다는 이란을 또 혼란스럽게 하려는 그럴 수도 공작일 있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사실이라고 해도 충격을 주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첩보는 희생되는 건데 네. 이 세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걸 슬쩍 흘리면 그쪽에서 뭐 마비돼요, 조직이. 그러겠죠. 예. 네. 만약에 제가 제 동생이 스파이였다 그러면 제가 그룹 회장님인데 내 동생 운전기사 비서가 다 스파이였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M&A를 앞두고 네, 지금 네. 입찰을 할 건데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갑자기 전날도 누가 어디서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비서하고 우리 집 가정부하고 저기 A 이사가 저쪽 회사 스파이다. 그러면 전 오늘 이사회 못 해요. 그러면 입찰은 저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정보를 빼가지 않아도 저쪽이 이기는 거죠. 이 세계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란 내부의 혼론을 부추기기 위해서 일부러 흘린 것 같아요. 네. 저기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란의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죽는 날도 사실은 그 하마스면 헤즈볼라면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다 보고 있구나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서 사람들이 얘기 안 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이거는 저 내부에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뭐 그 호텔방 청소하던 아줌마가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거는 이란 내부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구나라는 거 다 짐작했었죠. 내용을 몰랐을 뿐이죠. 네. 오늘 자 임영환 선생님 모셨으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첩보전은 어떤 거 꼽아 주실 수 있어요? 아, 사실 의외로요. 첩보가 네. 옛날부터 있고요. 문명이 생긴 이래 국가가 교육을 하면은 대사관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고대에도요. 그 대사관, 외교관은 다 스파이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다 알고 하는 스파인 거죠. 그거는 누가 그러더라고. 외교가 아니라 면허증이 있는 스파이다. 아, 그거 뭐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틀린 말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스파이전이 굉장했는데 네.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오늘 이스라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부분에 교훈이 되는 그런 스파이 사건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뭐부터 들어볼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파이가 제임스 본드 같은 게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스파이가 이게 스파이는 마타리밖에 스파이가 예 그렇죠. 마타리는 요즘에 스파이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설사 스파이였다 그래도 그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는 센세이션할 뿐이지 우리가 아는 여간첩 세계 여간첩이라는 사람이 뭘 빼내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건 다 그냥 그거고 진짜 무서운 스파이를 만드는 요소가 뭐냐 이걸 하나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이제 하나 할 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네. 좀 죄송하긴 한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요즘은 그렇게까지 평가 안 합니다. 나는 저희가 학생 때만 해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뭐 서양이 동양에게 점령당할 뻔한 걸 막았다. 영화 정말. 300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동양과 서양이 합쳐질 뻔하다가 뭐 이게 서양 입장에서는 서양을 구했다. 뭐 이런 전쟁으로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됐잖아요. 그렇게 높이 평가될 그 승리의 배경에는 진짜 스파이가 있어요. 근데 이 스파이가 우리의 예상을 깹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발생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터키 땅에다가 식민 도시를 막 세웠거든요. 네. 이들이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쪽으로 점령하러 오니까 우린 그리스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통합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고 페르시아 애들이 보니까 얘네들이 본국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국을 치러 가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는 육상 국가예요. 그러니까 선원은 전부 그리스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외국인 다 고용해야지. 근데 제가 이 말 들으면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외국인은 그럼 다 잠재적 스파이다. 또 이래갖고 엄청나게 비극이 생기는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그리스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했는데 그리스 사람들도 페르시아 편 드는 사람도 있고 애국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걸 구별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에 왔는데 마라톤에서 사실 승리할 수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마라톤에서 그리스 아테네군을 묶어놓고 밤에 배 타고 나가서 아테네로 상륙해서 아테네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슉 나가서 침공을 했는데 그 전부터 이걸 잘했으면 그리스의 배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게 처음에 전투를 잘못하다가 신뢰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니라 이 배 타고 배 몰고 왔던 그리스 선원들이 이 꼴을 보니까 이쪽에 붙어야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게 실수라는 거예요. 스파이라는 게 반드시 돈을 주거나 이렇게 섭외해 놓는 그런 스파이도 있지만 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쪽에 붙어야 살 것 같다 이거죠. 그 순간 얘들이 밤에 페르시아 함대가 몰래 아테네로 떠났는데 남아있던 그리스 선원들이 상당수가 밤중에 그리스 진주로 달려와서 막 소리칩니다. 떠났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의심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배신과 어느 쪽에 붙느냐는 인간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뭐 노예 신분이었는지 계약자 신분이었는지 맞습니다. 모르지만 그런 거.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을 것이고 좀 잘해주지. 그건 뭐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무능한 나라는 괜히 외국인만 잡아요. 외국인을 다 잠재적 스파이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또 영국에 있던 독일인들, 뭐 독일에 있던 다른 네. 다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던 일본인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보짓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에 갔을 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내 편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 지금. 그래서 유대인이 강한 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중동 지역은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이슬람교라고 다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요. 시아파, 수니파도 다르고 자기들끼리도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 다르고
이스라엘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토양이 좋은 거죠. 더욱이 레바논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거대한 테러가 되냐면 레바논은 지금 종파만 18개예요. 그건 정당이 18개라는 거거든요. 네. 군벌이 18개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내부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 이건 스파이의 천국이죠. 이런 거를 문제는 그쪽 애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문화권 어떤 그 직업적 특성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조직 운영을 잘한다는 거죠. 페르시아는 자기네들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 사람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네. 거꾸로 패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란에 비해 이스라엘의 경제력은 뭐 경제력도 월등하니까.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 있지, 전문성 있고, 경제력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네. 오랫동안 거기에 녹아나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스파이의 효과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명 이사가 있는데 쟤는 돈만 주면 무슨 짓 할 것 같아 그러면 비밀을 주겠어요. 저 친구는 무슨 짓에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한테 비밀을 주지. 그럼 그걸 찾아서 걔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니까요. 또 어떤 스파이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그래도 좀 유명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사례긴 한데 20세기 최고의 스파이로 뽑힌 사람은 뭐 여러 뭐 이건 뭐 언론사나 뭐 이렇게 재미로 한 거지만 러시아 스파이였던 리하르트 조르게입니다. 네. 네, 근데 조르게는 너무 유명하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독일인이었어요. 독일에서 자라고 독일에서 교육받고 그러다 1차 세계대전 때 병사로 참전했다가 불구가 됩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네. 그리고 러시아 병사로 아니요 참전을- 독일 병사. 독일 병사로. 네. 네. 독일인이었다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갔다가 또 독일이 원래 막시즘의 본산이잖아요. 이 막시즘을 공부하고 스스로 막시스트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의 이념의 조국인 러시아를 왜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러시아 스파이가 또 섭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교수였는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또 교수님 보다가 얘는 될 것 같으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스파이. 제 스파이로 딱이야 그래서 뽑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소련 스파이로 섭외가 돼요. 교육을 받고 네. 독일에 와서 언론사 취직 기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정보를 빼내서 소련에 주느냐 어렵죠. 독일도 그 게스타포 유능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정보를 빼낼 거냐.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우방이 일본이잖아요. 또 일본도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주일 특파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일 대사랑 친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독일 대사관에서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정말 역사를 바꿀 정보들을 소련에다 막 갖다 줍니다. 예를 들면 독소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바르바로사 작전. 당시 여러 징후가 있었는데 스탈린이 독일이 침공할 리가 없다. 또는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한 다음에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무시하다가 소련군이 정말 몇백만이 죽었습니다. 네. 이거를 침공 시간까지 정확하게 정보를 줬어요. 근데 스탈린이 너무 이런 큰 정보가 그 일본에 있는 기자가 침공 시간까지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기야. 이건 분명 이중 스파이야. 허위 정보야. 그래서 안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르바로사 작전에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정보는 줬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나중에 독일군이 이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잖아요. 네. 러시아는 이제 모스크바 함락도 위기에 빠졌는데 병력이 없어요. 이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병력이 시베리아에 있는 병력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있는데 얘들을 데리고 오면은 시베리아가 비어버립니다. 근데 일본이 또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 소련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시베리아 병력을 뺐을 때 그거를 빌미로 일본이 공격하게 되면 양면 공격을 당하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독소 전쟁할 때 일본의 러시아 침공도 현실적인 위협이었군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신경 많이 썼죠. 그러니 네. 이렇게 되면은 독일만 막는 것보다 더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르게의 전보가 옵니다. 일본은 참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모스크바가 함락되고 소련이 완전히 망하면 그때 어부질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시베리아에 있는 병력을 통으로 뺍니다. 그 바람에 히틀러는 망했고 사실 독서전쟁 때문에 유럽도 살아난 것이고 네. 20세기의 운명이 바뀌었죠. 그럼요. 네. 이거를 이제 조르게 한 통의 정보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속속들이 정보가 갔는데 조르게는 정보가 너무 좋아서 소련 당국이 계속 의심했대요. 그러니까 리하르트 조르게는 어찌 보면 조국을 배신한 거네요. 근데 이념의 그렇죠. 사유주의자가 되면서 네, 그래서 오늘날 세계도 그렇지만은 보통 스파이는 결국 애국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20세기가 나면서 새로운 증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념의 조국이 생긴 거죠. 이데올로기로. 근데 이거 제가 뭐 소련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국을 위해 봉사한 소련군 장교도 있습니다. 다 이게 이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은 물리적 조국과 혈연적 조국과 이념적 조국이라는 세 개의 나라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스파이에서 제일 문제가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 스파이 하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적보단 안에 있는 스파이가 무서운데 의심받지 않으려니까 같은 나라 사람인데 마음의 조국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이걸 어떻게 찾냐고요. 사실 조르게뿐만 아니라 20세기를 뒤흔든 뭐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는데 이 정말 20세기를 뒤흔든 스파이들은 대부분 이념의 아들들이에요. 멀쩡하게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저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애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충성심도 인정받고 능력도 인정받은 애들이 어느 날 마음의 조국을 위해서 이제 마구 빼내는 거죠. 그래서 조르게뿐만 아니라 20세기는 이런 이념에 이게 생겨서 이게 제일 무섭다. 그리고 결국 스파이라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가장 위험한 정보가 샌다. 평소에 의심스러운 사람한테는 정보가 별로 가지도 않는다. 네. 이게 아마 20세기 첩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간혹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거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포스트에 오래 있었던 사람 갑자기 어디서 날아와서 이렇게 뭐 엘리트가 날아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포스트에 오히려 뭐 그것도 주변인도 아니고 주인공처럼 그 부처에서 일했던 네. 사람, 그 언론사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 알고 보면 러시아 간첩이고 뭐 미국 간첩이고 그렇죠.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십 년 동안 박아놔요. 키워서. 그거를 정말 한다는 게 사람 보는 눈이 보통 눈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 관리하는 능력도 보통 관리하는 능력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조르게 사례에서 보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종교나 다른 고향이나 다른 언어 쓰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하죠. 이너서클로 들어가기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안 넣어주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문화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르게가 성공한 데는 또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문화적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왜 스파이가 되냐?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줄 네. 안다는 거죠. 조르게는 그게 됐어요. 뭐 같으세요? 러시아나 일본에 대한 일본에 가서 했잖아요. 네. 독일 기자로 일본에 가서 스파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도 좀 그랬지만 백인들한테는 되게 그 좀 이렇게 우대해주는 문화가 네. 특히 일본은 개방적이었죠. 일본이 특히 그랬죠. 저기 다른 나라 종족한테 잘 안 그러는데 좀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한테는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당시 동맹국이기도 했지만 일본은 또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대체로 여기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백인에 대한 굉장한 그 우월주의, 그걸 백인 우월주의라고 해야 되나? 백인도 아닌데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서로 사귀려고 하고 서로 잘해주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지도층이나 사교계에 깊이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방첩단도 그 굉장히 실력이 좋습니다. 일본 애들이 참 무서운 게 만만치가 않아. 걔들은 뭘 해도.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 겪으면서 독립운동한 분들 많지만
일본 경찰이나 헌병들 내가 그거 되게 유능했거든요. 그러면 조르게도 당연히 감시원이 붙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감시를 따돌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따돌리냐는 거죠. 영화처럼 뭐 미행을 따돌리고, 미행 따돌리는 거 거짓말인 게, 제가 기자님을 미행을 했어요. 독일에서 온 기자니까 간첩일지 모른다고 미행을 했는데 나를 따돌리고 사라졌어. 그러면 100% 스파이잖아.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내내 뭐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우리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잠깐 뭐 커튼 뒤에 숨어서 한다. 그거 될 것 같으세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정말 무슨 특별한 경우에는 하는 거지. 평소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을 방심하게 만드는데, 이게 1940년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다 성리학을 네. 모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성, 도덕성이 바르지 않은 애들은 충성심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재주가 많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애는 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아마 젊은 층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옛날 사람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조르게도 의심해가지고 헌병대 감시원이 굉장히 붙었는데, 얘가 여자 관계가 엄청 복잡하고, 근데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노는 게 무슨 이렇게 뭐 그 저질이다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봐도 수준이 떨어져. 애가 여자랑 노는 걸 보면 애가 그냥 어떻게 제대로 배워먹지도 않은 애 같아요. 여기서 일본 첩보부가 방심해 버립니다. 저런 저질 인간이 무서운 스파이일 리가 없다. 삼류 인간이다. 이래 버리는 거죠. 여기서 감시망을 벗어납니다. 그런 거가 이제 그 나라 문화, 그런 거를 잘 아니까 그런 게 성공하는 겁니다. 조르게가 간첩했다는 건 뒤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스파이 생활 오래 하면요, 네. 못 견뎌요. 그러다 보면 참 이상한 게 생기는데요, 자꾸 위험한 일을 하게 돼요. 좀 이해하기 힘드시죠?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익숙해지니까요. 아니요, 그게 익숙해져서 숙련이 돼서 점점 더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못 견디니까 자꾸 위험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는 사람이 괜히 산에 가서는 절벽에 매달리고 막 맨날 그러는 거예요. 더 위험한 데 가려고. 그러니까 왜 이열치열이라고 할까? 그 공포를 씻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의력이 흩어지고, 유명한 스파이 중에 그 엘리 코헨이라고 이스라엘 또 유명한 스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래요. 나중엔 막 저기 개인 사적인 걸 막 전보로 치고요. 그 왜냐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방심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걸 못 견디게 되니까 자꾸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조르게도 결국 걸려들게 됩니다. 잡힙니까? 예, 사형되죠. 아, 일본에서요? 아니면 예, 일본에서. 일본에서요? 네. 오. 근데 정말 유명한 스파이들은 다 그렇게 돼요. 왜 연쇄살인범들 보면 자꾸 나 잡아봐라는 식으로 막 예고 살인하고 막 자기가 네, 단서를 네. 흘리잖아요. 저 왜 저러냐 그러는데 본인은 못 견디는 거래요. 우리 정보전 첩보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건 그래도 2차 대전 때일까 싶어요. 뭐 네. 각 나라마다 각 전선마다 동부전선, 서부전선마다 이런 조르게 같은 사례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은 네. 뭐 그러면 그 스파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현장에 묻어 있는 스파이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철수할 때 스파이를 심어요. 우리는 영화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막 잠입할 때 심으면 잠입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싸움이 끝났는데. 저게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이제 진주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스파이를 남겨놓고 후퇴하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군인을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애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이건 실화인데, 청년 대학생이나 뭐 이런 좀 이렇게 그런 거 할 만한 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부부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왔을 때 그 마을에 원래 살던 애인 것처럼 이제 네.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부부, 그러니까 사람이 의심을 안 해야 되니까
가짜 부부도 만들고 막 그래서 떨고 놓습니다. 그러면 군대는 후퇴했지만 스파이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이제 거기서 독일군의 뭐 보급형 무기고라든가 동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타전하는 거죠. 그게 왜 우리는 어렵게 적지를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나올 때 남겨놓고 나오면 되지. 실제로 이거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알게 되니까 마을에 들어가 삭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참 무서워요. 위장 결혼하셨으니까 좀 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불과 30년 전에 저 대학 생활할 때 제 친구 중에 IS라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그룹 국제 사회주의자 연맹 그 아마 이제 그 급진 좌파 계열 네. 사회주의 운동하던 친구가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실제 그 지부에서 배정해준 부인과 살았어요. 제 친구가. 간첩까지는 아니었지만 거기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념에 의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그 친구 지금 한옥 짓고 있는데 한옥 사업하고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그 위장 부부도 네. 처음엔 다 애인이 있었어요. 둘이도 많이 싸웠대. 결국 둘이 부부가 돼가지고. 네. 제 친구 이야기는 제 친구가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영국 스파이 사례 이야기 계속 해주시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그 자생 스파이는 이제 존 필비라고 또 이것도 다큐멘터리에 나와. 존 필비. 예, 네. 유명한 사건인데 이 영국 명문이라기보다는 훌륭한 그러니까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념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이념을 위해서 봉사하자. 그래서 얘들이 어떤 결의를 하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요지에 가야 된다.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들이니까 뭐 좋은 데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보의 가치가 있는 좋은 데를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 좋은 데로 갑니다. 뭐 수상 비서실 그 필비는 종군 기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군인들이 다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정보부로 영국 정보부로 가요. MI6로. 네. 네. 정보부에서도 뭐 최고 모범 사원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CIA 이런 저기 CIA랑 같이 저기 뭐 이렇게 연합 작전 같은 거 하잖아요. 교류도 하고. 그러면 CIA나 MI6나 자존심은 뻑뻑하니까 만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 기분 나쁘면 뭐 하는데 이 친구는 큰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IA 저기 껍벅 넘어가. 그래서 CIA를 초빙을 해요. 영국에 정말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을 이렇게 오고 가는 네. 뭐 그런 메신저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워낙 첩보가 어디선가 많이 새니까 의심은 하는 거죠. 그래서 팀을 꾸미는데 얘를 팀장으로 써요. 아니 필비? 네, 필비가 팀장이에요. 필비가 그러니까 미국 정보를 영국 자기 조국으로 빼오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정보고 정보를 소련한테 주는 거죠. 근데 뭐 역시 CIA까지 역시 사회주의자. 네, CIA까지 걸렸으니 영국, 미국 첩보를 다 빼내는 거죠. 네. 그리고 방첩대장이 됐어요. 그러니 또 CIA하고 아주 교류를 많이 하면서 이 어딘가 지금 암약하는 스파이가 있다. 얘 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되니까 걔들이 한 명도 안 잡혀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통났을 때도 들통난 것까지도 알아가지고 러시아로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 죽습니다. 필비는 안 잡혔고요. 예, 끝내 안 잡힙니다. 그 친구들도 뭐 다 안 들통나가지고 말년에 들통난 사람도 있고. 2차 대전 당시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끝나고 냉전 나서. 시대에. 냉전 시대. 예. 그래서 이건 뭐 네.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지독하게 안 잡힌 스파이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줬으니 은닉할 거 다 은닉하고 뭐 나중에 들통난 사람도 이미 다 뭐 이제 지나서 네. 뭐 처벌도 못 하고 그 팀들은 한 명도 어떻게 불행한 일을 안 사실은 했어요. 2차 대전 당시에는 러시아, 미국, 영국 다 우방이었고 동맹이었지만 끝나자마자 빠르게 냉전화되면서 러시아와 정말 그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눠지더군요. 네. 그때도 근데 정보전은 우방 없어요. 서로 빼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우방이라도 정보를 절대 그냥 안 줘요. 그리고
제가 왜 이 필비나 그 유대인 이런데 공헌했다고 하냐면 네. 그 전에도 첩보 조직이라는 게 뭐 있긴 있었죠. 나폴레옹한테도 뭐 비밀 경찰 같은 게 있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CIA나 KGB 같이 이런 거대한 첩보 조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 20세기 끝나고 나서 냉전이 만들어낸 것만이 아니고 세계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하지만 사실은 19세기, 20세기부터도 세계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대전 겪으면서 이런 각 나라 간의 이 뭐랄까 이 중요한 그 국제관계라는 게 점점 더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첩보라는 거의 중요성과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KGB나 CIA 같은 거대한 첩보 조직이 네.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른 얘기지만 CIA나 KGB나 이런 각 나라에 있는 정보부라는 거는 사실 20세기 산물인데 이것이 결국 무슨 몇 명의 스파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첩보 노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이제는 조직적으로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대 조직이 생기는 거죠. CIA나 KGB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캐왔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의 문화는 어떻고 식생활은 어떻고 지금 뭐 누가 정치인되면 저 사람의 친구는 누구고 성격은 뭐고 네. 그냥 말 그대로 엄청난 정보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첩보를 얻는 것보다 분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인문학이 중요한 것도 그거죠. 뭐 요즘은 도청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빼내잖아요. 그 빼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분석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거대 첩보 기관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석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나라가 너무 많고 옛날에는 몇 나라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나라도 자꾸 성장하니까 AI 돌릴 것 같은데요. 그 천하의 CIA, KGB도 뭐 하지를 못한대요. 의외로 보면 되게 허술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슈퍼 AI가 이제 그거 감당하게 되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지도 모르죠. 우리 역사에서는 예를 들어 근현대사도 좋고요, 고대사도 좋고 우리 역사에서 어떤 첩보전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역사 첩보전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역사도 당연히 첩보전이 있죠. 그런데 역사를 바꾼 첩보가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옛날이니까 오래되면 영향이 커지잖아요. 어저께 누가 첩보를 해서 식빵값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식빵값 오른 거로 끝나지만 그게 1000년이 지나면 식빵값이 올라서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로 가면 우리 역사에서 이제 삼국시대라는 게 이제 최초의 국가로 이제 이게 생기는데 삼국시대의 원칙이 뭐냐면 서울을 점령한 자가 결국 이기더라.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래요. 한강을 한강을 네. 먹은 자가 이겨요 결국은. 만약에 이제 남북한에서 만약에 뭐 남부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멸망하거나 이렇게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이 원칙은 이제 또 계속 가는 건데 그 삼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거는 백제였죠. 사실은 백제가 제일 유리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고구려는 이제 만주 쪽에 영토가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지. 한반도만 기준으로 보면은 백제가 한성을 점령하고 있었고 고구려도 쉽게 함락하지 못했는데 이 한성 백제가 망하고 이제 공주와 부여로 내려가게 되면서 삼국의 판도가 바뀌는 거고 사실 이 틀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삼국이 팽팽하게 이 틀이 깨지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후에 삼국 통일과 뭐 통일시대 이런 역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정말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삼국의 패권 역학구도가 바뀌는 한성 백제의 몰락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 이제 고구려 스파이였죠.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는데 이거.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한 번 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스파이인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뭐 나중에 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런 기록들은 삼국유사? 삼국유사 삼국사에 네.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스파이 역할은 좀 다른 스파이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스파이라고 하면 정보를 빼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스파이라는 건 적의 편을 도와준 의도적으로 네. 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스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스파이의 또 고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백제가 이제 광개토하고 싸우다가 한번 이제 깨지고 나니까 깨졌는데 서울이 함락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백제도 막 심기일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계로왕이 즉위하는데 계로왕의 생각은 우리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서 졌다. 근데 이제 분열이라는 건 요즘 말하는 국론 분열 이런 게 아니고 네. 옛날에는 국가가 통일성이 떨어지잖아요. 다 지역 단위로 이거 봉건제 비슷하니까 네, 네. 지방색이 세니까 어떻게 되든 이 중앙 집권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을 거예요. 그래야 백제가 또 고구려하고 싸워 이기죠. 고구려는 광개토왕 때 영토도 막 넓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장수왕 때 계로왕이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좀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앙 집권화, 국가 권력 강화라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방 세력들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위 귀족과 왕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고구려에서 누가 왕족의 뭐 좀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승려가 망명을 해옵니다. 자기 저기 밀려나서 일로 왔다고. 나 여기 와서 당신을 위해 돕겠다고. 그게 왔는데 처음엔 의심을 좀 했겠죠. 근데 이제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했대요. 근데 도림이 바둑을 잘 떴답니다. 이런 게 스파이가 무서운 거예요. 모사드 이런 게 무서워. 바둑을 뜨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그래도 뭔가 상위 계층이었겠네요. 당연히 그죠? 뭐 상위 이게 계층이었죠. 다른 나라도 예, 예. 투왕 내지는 그래야 뭐 또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왔는데 왕과 바둑을 뜰 정도면. 네, 그래서 고구려의 상류거나 왕족에 약간 반개거나 그랬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둑을 두는 것만은 이제 또 핑계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때 고구려가 이미 광개토왕 때 나라를 좀 세게 만들어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는 사료가 좀 그렇게 명확하진 않은데 백제가 왕권 국력 강화를 중앙 집권화를 하려면 네. 고구려를 또 모델로 해야 될 거고 네. 고구려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자님이 고구려고 제가 백제예요. 네, 네. 자, 거긴 군사제도 어떻게 하니? 다 영주들이 군대 갖고 옵니다. 야 왕이 너 이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니?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 광개토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라를 했냐? 거기는요 왕이 영주들 보고 너 군대 몇 명 데려와 이러면 그냥 딱딱 데려와요. 그리고 영주가 자기 군대 데리고 와도요 너 얘랑 바꿔 이러면 막 바꿔요. 그러니까 군대가 엄청나게 셉니다. 이거 실화 아니고 제가 지금 비유를 드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계로왕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우리는 영주들이 갖고 와서 야 너는 병력 적으니까 뒤에 가 그럼 싫어 나 안 가. 중앙 집권이 안 되는데. 네. 그럼 전하라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계로왕 입장에서는 고구려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도리미가 조금만 뻥을 치면 계로왕 입장에서는 이 백제의 귀족이나 신하들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해야 되는 거죠. 고구려 수준만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림한테도 고구려는 어떻게 하니 어떤 방법을 썼니 이런 자문까지 받으면서 중앙집권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을 크게 쌓아라. 궁전이 커야 됩니다. 이게 궁전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진짜 다릅니다. 쟤들이 막 사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쟤들이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지들이 전하가 왕이 세지는 거 달라서 그래요. 고구려가요. 신하들이 왕은 금으로 황금관 쓰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왕이라고 막 명령해도 막 반항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황금관 쓰고 막 큰 칼 차고 나갔더니 애들이 그냥 바짝 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지금 제가 기록이 너무 소략해서 비유로 그냥 제가 말로 드리는 그런 거 들으면 계로왕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 도림이 옆에서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계로왕이 하고자 하는 거를 부추겨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럼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도림의 역할은 상대방 계로왕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 그 니즈를 증폭시켜서 백제가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실은 광개토왕 장수왕 때도 국가 권력을 이렇게 강화시키려다가 지방 세력들하고 싸워서 내전도 하고 그랬어요. 치료를 다 겪어봤잖아. 근데 자기는 극복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계로왕도 국가 권력을 확보하려면 내전도 하고 싸움하겠죠. 자, 그럼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싸움 날 거.
우리가 부추겨서 싸우면서 왕이 실패하게 하면 돼. 우리는 성공했어. 단합하는데 성공했어. 피 흘려가면서. 근데 쟤네도 혹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망하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막 녹고 이래야 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했어요. 그럼 저희 가서 온도를 100도만 더 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100도 더 올리면 더 좋은 쇠가 나옵니다 해서 용광로 터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정보 전략 아닙니까? 예, 이런 뜻이. 것도 정보란 이게 스파이에서 네. 제일 고도의 스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보를 빼내는 게 스파이 같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대 사회를 알고 그 시대의 과제를 알고 저 사람이 행하는 바를 알고 여기가 약한 고리가 될 것이다 가서 거기를 몰고 가는 거. 그래서 후진국이 선진국한테 첩보전이기 힘들어요. 우린 해봤고 저긴 처음 하는 거거든. 우리는 벼랑을 무사히 건넜는데 벼랑을 건널 때 훅 불면 넘어간다는 걸 아니까 제가 이래서 참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스라엘 세웠을 때 첩보전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첩보부라는 건 지금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인데 첩보전에서 이미 1차 중동전 때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상대적 격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 농촌 막 읍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마을에서 우리 편이 될 극렬하게 싸우래 도망갈 거 리스트를 어떻게 짜요 도대체. 뭐 갑자기 팔레스타인 할아버지로 변장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읍장을 매서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될까요? 지네는 이미 그 사회 다 겪어먹은 애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애들보다 팔레스타인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첩보도 무섭고 고구려는 자기네가 먼저 선진했던 거를 백제에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파이를 한 거죠. 사료에 보면 그 광개토 대왕이 이 도림이라는 스님을 장수왕이 보냈. 장수왕이 보냈다는 것까지도 나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스파이로 나옵니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보냈다. 첩자로만 나옵니다. 첩자로 보내서 장수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궁전 세우게 하고 갈등 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백제도 누가 센 반발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누굴 또 숙청을 해가지고 백제의 지방 세력 둘이 고구려로 망명해 버립니다. 계로왕을 자꾸 이렇게 부추겨서 아니죠. 계로왕을 부추겨서 지방 세력들을 패니까 네. 신하들이 계로왕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가 뭔가 무슨 흉한 일을 당했겠죠. 그래서 얘들이 고구려로 망명해 버려요. 나중에 장수왕이 계로왕을 치러 올 때 이 백제인 두 장군의 부대가 선봉이 되죠. 그러니 정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별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로왕이 죽을 때 내가 도림의 말을 듣고 네. 무리한 정책을 쓰다가 오늘날 이 꼴이 났다라고 얘기하죠. 도림은 돌아갔나요? 그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고구려로 튄 것 같아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특히 모사대 정보력 이야기하다가 오늘 그래서 스님 모셨는데 역사 속에서 첩보전이나 정보전략전 우리는 첩자라고 말하는 이런 정보전략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배울 게 있을까요? 어떤 걸 좀 기억해야 할까요? 사실 첩보전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첩보전의 승리는 내 서랍을 뒤져서 누가 빼가는 거는 가장 저급한 것이다. 진짜 첩보전이란 결국 상대를 분석해서 그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 알고 뭔가를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사 전략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네. 제갈량이 제가 절로 올 거야. 저기서 기습하면 돼 하는 거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요때 요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망하거나 내 부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분석, 통찰, 그 조직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이 뭐 첩보조직이든 경영이든 우리 인생이든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좌우한다. 근데 첩보전이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임스 알겠습니다. 본드는 뻥이다. 분명한 건 또 말씀 들어보니까 더 명확해지는데 이스라엘군이 지금 뭐 레바논이나 가자, 서한 지구까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진짜 폭주하고 있는데 네. 네. 그 근본적인 힘은
정보 자산, 정보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더 중요한 건 그 정보 자산과 정보 전략을 만드는 힘은 사실은 분석과 통찰력이에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녀분들에게도 이렇게 아니면 손주가 있으십니까? 아유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 자녀분들 어렸을 때도 이런 역사 이야기 다 곰브리치 세계사처럼 이런 이야기 다 듣고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 못 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쳐. 아니, 이런 이야기를 식탁에서 옛날에 말이야 게로왕이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웃을 이야기는 아닌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정보 전략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 속 전쟁 속에서의 첩보 전략 임용환 역사학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